행성의 위성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계에 속한 여러 행성들이 수많은 행성들을 거닐고 있습니다. 태양을 가장 가깝게 공전하는 행성인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행성인 우리의 지구도 위성이 있습니다. 지구에 따른 유일한 자연 위성이고 태양계의 위성 중에서는 5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행성의 크기와 비교하여 자연 위성 중 가장 큰데요. 지구 중심부터 달 중심까지 거리는 평균 38만 4,400km로 지구 30개가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 화성의 위성입니다. 화성의 위성은 포보스와 데이모스 두 개로 겉모습이 불규칙하게 생겼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버지 아레스의 쌍둥이 형제인 포보스와 데이모스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다음 목성인데요. 목성을 가기 전에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세레스라는 외행성이 있습니다. 세레스는 소행성대 전체 질량의 31%,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레스는 1801년 1월 1일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주세페 피아치가 발견했는데요. 가장 처음 발견된 소행성체이므로 식별 번호가 1번으로 붙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행성으로 분류되었는데 1845년 아스트라이아의 발견 이후 새로운 소행성들이 우후죽순 발견되면서 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명왕성의 행성 퇴출 사건으로 인해 외행성 개념이 창안되었을 때는 또 다시 외행성으로 분류되는 슬픈 사연을 가진 천체입니다. 세레스는 로마 신화에서 농사와 곡식을 주관하는 여신인 케레스로 중국어권에서는 곡신성이라는 단어로도 부릅니다. 이제 목성으로 가볼까요? 목성의 위성은 2023년 3월 기준 총 95개로 목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위성을 지닌 행성입니다. 이 때문에 목성은 간혹 작은 태양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천문학자들이 위성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에 따라 더 많은 위성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과 소행성 등 여러 천체들이 도는 것처럼 목성 주위로 수많은 위성들이 돌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데요. 그 많은 위성들 중에 우리에게 친근한 위성은 바로 갈릴레이 위성입니다. 이 천체를 제일 처음 찾아낸 사람은 갈릴레이로 1610년 자신이 만든 굴절망원경을 통해 목성 근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꾸준한 관측을 통해 갈릴레이는 무려 4개의 천체들이 목성의 위성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4개의 위성들이 훗날 갈릴레이 위성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위성들은 독일의 천문학자이며 안드로메다를 발견한 시몬 마리우스에 의해 각각의 이름들 이오와 유로파,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로 붙여지게 됩니다. 먼저 이오는 갈릴레이 위성 중에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그리고 이오는 유로파, 가니메데와 1대2대 4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니메데와 유로파는 이오가 목성을 공전할 때마다 같은 위치에서 힘을 더하게 됩니다. 목성에 가까워서 큰 조성력을 받으며 주기적으로 가니메데와 유로파에 의해 힘을 받는 이오는 형태가 조금씩 변하는데요. 이에 따라 내부에는 마찰이 생기게 되고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사선으로 관측한 이오의 모습에서 화산을 볼 수가 있는데 지구의 화산의 형태와는 다르지만 용암이 흐르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는 아주 옅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크기는 갈릴레오 위성 중 가장 작은 약 3130km의 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질량은 달의 0.65배 정도 됩니다. 관측 결과 표면에 구덩이가 거의 없고 철이 주성분인 핵과 규산염 멘틀 그리고 얇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얇은 지각 밑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보다는 작지만 내부에 열이 존재하고 이는 주변 위성들과 목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 안에서 가장 큰 약 5270km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위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릴레오 위성 중 목성으로부터 세 번째로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레오 우주선의 조사에 의하면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는 부분적으로 용융 상태에 있는 처리 주성분인 핵이 존재하고 규산염의 하부 멘틀, 얼음으로 이루어진 상부 멘틀, 그리고 얼음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은 융기한 부분과 패인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것으로 과거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 위성들 중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는 그 지름이 약 4800km이며 질량은 달의 1.5배 정도 됩니다. 특이한 점은 내부 구조가 단순히 얼음과 암석으로 되어 있고 지각은 얼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는 갈릴레이 위성들 중 가장 낮은 1830kg 세제곱미터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에는 충돌 흔적이 있는데 이는 충격에 의해 얼음이 녹아 여러 겹의 고리들이 생겼다가 낮은 온도로 인해 바로 굳어버려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토성으로 가겠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행성입니다. 2023년 5월 기준 토성을 공전하는 위성이 62개가 추가 발견되면서 총 145개의 위성을 가진 위성부자 1위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토성의 위성들은 일반적인 위성과는 다소 다른 모양입니다. 감자처럼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지름은 3km를 넘지 못합니다. 크기가 작은 이 위성들은 토성으로부터의 거리도 먼데 반지름만 2574km에 이르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이 토성으로부터 약 160만 km 떨어진 궤도에서 도는 데 비해 이들 위성은 970만에서 2900만 km 먼 곳에서 공전합니다. 토성의 위성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천체가 몇 있는데 타이탄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니메데 다음으로 지름이 크며 지구 비슷하게 질소가 풍부한 대기를 지니고 있고 표면에는 마른 강줄기들과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호수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목할 만한 위성인 엔셀라두스는 남극지대에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제트를 분출하며 이아페투스는 검은색과 흰색의 대조적인 방구 색채가 인상적인 천체입니다. 다음은 천왕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계의 제7 행성 천왕성은 28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알렉산더 포프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정령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천왕성의 위성들은 내위성 13개, 주요 위성 5개, 불규칙 위성 10개에 세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성들은 크기가 작고 어두운 색조를 보이는 천체들로 천왕성의 고리들과 속성 및 기원을 공유합니다. 주요 위성 5개는 타원체로 이들이 과거 어느 순간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룬 적이 있음을 뜻하며 이들 중 넷은 표면에서 계곡이 만들어지거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등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징후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왕성은 위성 16개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급 수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위성들 중 가장 큰 것은 트리톤으로 윌리엄 라셀이 해왕성을 발견한 지 17일 지난 1846년 10월 10일에 추가로 찾아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성 네레이드가 발견된 때는 이로부터 100년 이상 지나서였는데요. 해왕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 내소의 공전 주기는 율리우스년 기준 약 26년으로 태양계의 어떤 위성보다도 어미행성에서 멀리 떨어져 공전하는 천체입니다. 트리톤은 특이하게도 공전 궤도가 해왕성의 자전에 대해 반대 방향이며 해왕성 적도면에 대해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행성급 질량을 지닌 위성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천체입니다. 2006년 행성의 지위에서 박탈돼 외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은 카이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의 위성인 달에 비교하면 질량과 부피가 달보다 작습니다. 태양으로부터 2949 AU 떨어져 있고 타원형 궤도로 돌고 있으며 공전 주기는 약 248년, 자전 주기는 6일 9시간 43분입니다. 명왕성은 지각의 대부분이 얼음과 바위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실제 표면은 기존 허블 우주 망원경의 관측과 스펙트럼 분석으로 인한 색상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망원경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주의 행성과 위성, 항성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이 들어오면 또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은 4억 6,600만 년 전 지구에도 고리가 있었습니다.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은 지난주 국제학술지 어스 앤드 플래네터리 사이언스 레터스를 통해 4억 6,600만 년 전 지구에 고리가 생겨 장기간 지속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고리가 있는 지구는 어떠했을까요? 행성에 고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성은 토성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토성에만 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성과 천왕성, 해왕성에도 고리가 얇게나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구에 토성과 같은 고리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스트로노미 센트럴 채널을 운영하는 존 브래디는 과학적인 검토 끝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영상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보는 지구의 고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상상만 해도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 상상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존 브래디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고리가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지구에 고리가 생기면 우리 인류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고리가 생기면 그 고리가 태양빛을 가리게 될 것이고 고리의 그림자로 태양빛이 가려진 지역에서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리 때문에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달라져 북반구가 여름이면 지구의 고리가 남반구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북반구가 겨울이면 북반구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남반구든 북반구든 좀 더 추운 겨울을 맞게 될 것이고 식물도 줄어든 햇빛의 양에 적응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햇빛이 약해지느냐, 고리가 얼마나 넓고 두꺼우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고리를 이루고 있는 고리의 파편들로 인해 지구가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살기 좋지 못한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구가 고리를 가질 확률. 그렇다면 과연 과학적으로 지구에 고리가 생길 확률이 있을까요? 미국의 과학 잡지 디스커버지 배드 애스트로노미 코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렸습니다. 코너를 진행하는 필 플레이트라는 천문학자는 토성처럼 고리가 있는 지구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게재하는데요. 그는 지구에도 토성처럼 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 글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토성을 비롯해 우리 태양계 안에 4개의 행성이 고리를 갖고 있지만 이들에게 어떻게 고리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리의 형성 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상황으로 지구에 고리가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요? 플레이트 박사는 달이 혜성이나 운석과 충돌하며 산산조각 나면서 고리가 생기거나 또는 혜성이나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탄생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리는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토성의 고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14억 km나 떨어져 있어서 고리가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계속 지속될 수 있으나 지구는 태양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토성처럼 고리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지구의 고리. 사실은 4억 6,600만 년 전 지구에도 고리가 있었습니다.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은 지난주 국제학술지 어스 앤드 플래네터리 사이언스 레터스를 통해 4억 6,600만 년 전 지구에 고리가 생겨 장기간 지속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고리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연구진이 지구에 고리가 존재했다고 자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구에 남아있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상한 흔적의 정체는 소행성이 지표면에 돌진한 충돌구에 있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4억 6,600만 년 전부터 약 3천만 년간 지구 땅에는 지름이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대형 소행성 충돌구가 21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돌구들의 위치가 특이했는데요. 지금은 대륙이 이동해 위치가 바뀌었지만 당시 적도였던 땅의 충돌구가 유독 다닥다닥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소행성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히 정상이겠죠. 우리의 위성인 달을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 이 충돌구를 근거로 연구진은 당시 적도 상공의 소행성으로 간주될 만큼 큰 돌덩이들이 동그란 고리를 이뤄 떠다녔을 것으로 봤습니다. 돌덩이들은 처음에는 제 궤도를 잘 돌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전 속도를 잃으면서 지구 중력에 이끌려 적도 지표면으로 다량 낙하했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마치 수명을 다한 현대 인공위성 같은 운명을 맞은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지구의 고리가 고생대 오르도비스 말기에 기후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 기후변화의 핵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추위였습니다. 오르도비스 말기는 약 4억 4,450만 년 전이었는데 지구의 고리가 처음 생겼던 4억 6,600만 년 전, 약 평균 기온이 17도에 비해 8도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인 14도보다도 훨씬 추웠던 것인데요. 연구진은 지구의 고리가 추위를 몰고 온 이유라 말합니다. 지구의 고리 그림자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의 일조량을 줄였고 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하락했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당시 맹추위로 해양 생물의 무려 85%가 멸종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이번 발견은 천체에서 비롯된 사건이 지구 진화 역사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말합니다. 또한 지구 역사의 다른 시점에도 비슷한 고리가 존재해 기후와 생명체 분포에 영향을 줬는지 탐구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연구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구 충돌 거대 행성 테이아. 테이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채널에서도 잠깐 다루었는데요. 테이아는 가설상 천체로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의 위성인 달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대 충돌설에서 말하는 가상의 천체입니다. 크기는 약 화성과 비슷한 크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 연구진이 지구 지각 2900km 아래 멘틀과 지진파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실제로 그곳의 자기장도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슬란드에서 테이아의 파편 조각일 가능성이 있는 암석이 발견되어 이 가설에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약 45억 년 전 태양계 행성은 지금과 달리 수십 개에서 100여 개로 달했고 그 가운데 지구의 라그랑주 점에서 자리 잡은 천체 테이아는 궤도가 흐트러져 명왕누대 시기에 지구와 충돌하는데요. 이로 인해 두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되면서 합쳐지고 테이아는 그대로 소멸되었습니다. 지구의 멘틀도 대량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었고 이후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일부는 그대로 지구 표면으로 돌아왔지만 우주 공간에 남은 물질들은 고리 형태로 지구 주변에 남아 100년가량 시간을 거쳐 지금의 달의 모습이 되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한 것은 맞으나 정면 충돌이 아닌 측면 충돌로 테이아 자체는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충돌로 생긴 파편이 달로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남은 파편이 달로 뭉치기 위해서는 파편 하나하나가 매우 높은 온도가 되어야 하는데 정면 충돌로는 이만한 열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측면 충돌로 마찰열을 추가로 얻은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다만 나사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테이아와 지구가 충돌한 뒤 달을 생성하기까지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충돌 이후 테이아와 지구의 파편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었는데, 큰 덩어리는 지구로 다시 합쳐지고 작은 덩어리만 지구의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시뮬레이션 모델들은 지금의 달과 질량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문제였는데, 해당 시뮬레이션은 파티클 개수를 매우 크게 늘려 오차 범위 안쪽으로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테이아의 충돌로 큰 덩어리는 달이 되고 나머지 파편들은 지구의 적도 상공을 돌며 고리 형태로 있다가 힘을 잃어 지구로 파편들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구에도 고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지구에 고리가 생긴다면 이 연구 결과처럼 다시 한번 지구에 재앙이 닥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비롭고 흥미있는 우주 소식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우주여행은 꿈꾸는 일일 것입니다. 2024년 9월 12일 드디어 첫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9월 12일 오전 6시 45분쯤 미국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생중계를 통해 민간인 첫 우주 유영 시도가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폴라리스던 우주선의 문을 열고 우주로 나간 우주 비행사는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 장먼입니다. 제러드가 활짝 열린 출입구 밖으로 나가자 밝게 빛나는 푸른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제러드는 스페이스X가 새로 개발한 우주복을 착용하고 우주선 외부에 부착된 손잡이를 잡고 고도 약 730km, 시속 25,000km에서 26,000km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 매달려 약 10여 분간 우주 유영을 하였습니다. 이는 발사된 총알의 무려 10배 정도 되는 빠른 속도입니다. 정말 꿈만 같지 않나요? 우리 인류의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했으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스페이스X는 2002년 5월 6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입니다. 발사체, 우주선, 소형 인공위성 등을 제조하여 페이로드 발사 대행과 위성 인터넷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화성의 식민지화를 시작으로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항공우주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화성이주재단을 설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분 보급용 젤에 작은 식물들을 채워 넣은 작은 온실을 화성으로 발사한 뒤 성장 과정을 중개하여 대중들에게 우주에 대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나사의 예산을 늘리게 하려는 화성 오아시스라는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장기 생존 확률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측했고 학부 시절 축전기 분야를 위주로 공부했기에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 역시 이쪽 분야에는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초기 직원 1000명의 면접 과정을 전부 참여할 정도로 경영과 인사를 중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03년 내로 1단 로켓, 2단 로켓, 동체, 부품 조립, 발사대 설치, 발사까지 단 돈 3천만 달러에 완수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플랜을 짜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톰 뮬러 등의 유능한 공학도들을 섭외하여 팰컨 1이라는 발사체를 만들고 발사장도 확보하여 여러 시도를 했으나 3차 시도까지 전부 실패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 자금줄이 끊기는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기적적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ISS 화물 사업 계약을 따내면서 극적인 회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의 상용 우주선 발사를 성공하였고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수직 이착륙과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사의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 등 혁신적인 업적들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민간인 우주유영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페이스X는 21세기 인류의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궤도 로켓의 1단 부스터 수직 이착륙에 성공하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즉 발사체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023년에는 나사항공우주국, 작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ESA 유럽 우주국, 러시아 연방우주국, 중국 국가항천국 등 각국 정부기관조차도 우주 수송 산업에 대한 전망을 주목하지 못해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민간 우주탐사 기업이 해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통해 기존 위성 통신망의 단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가장 범용적 통신망인 케이블 및 셀룰러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30년을 전후하여 스타링크를 1세대 위성 12,000대와 2세대 위성 30,000대를 발사해 전 세계 어디서나 최대 1GBps에 달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한 민간인 우주유영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그리 매끄럽진 않았지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도 매우 놀랍습니다.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영상으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우주인. 우리 인류의 꿈인 우주유영을 성공한 그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폴라리스던 우주선에는 총 4명의 승무원들이 탔습니다. 먼저 이번 우주여행의 기획자이자 사령관 역할을 맡은 미국 전자결제업체 시프트사의 설립자인 아이장먼 CEO와 은퇴한 공군 조종사이자 절친한 친구인 스콧키드 포티, 스페이스X 엔지니어인 안나 메논과 사라 길리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민간인 최초로 고도 1400km까지 올라가는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후 이들 우주비행사는 방사능 수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벤 앨런대도 통과하게 되지만 이때 우주선 안에 있으며 새롭게 개선된 우주복을 입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벤 앨런대를 몇 차례 통과할 경우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3개월간 지낼 때와 비슷한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이는 인체에 허용 가능한 한도 이내이기에 이 또한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날, 우주비행사들은 최대 고도인 고도 1400km까지 끌어올린 뒤 드래곤 우주선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들 간의 레이저 통신 시스템 테스트 등 실험을 최대 40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날인 3일째 날, 아이장먼 CEO와 길리스는 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유영을 성공합니다. 우주유영은 상공 700km로 내려온 이후 진행되었으며 우주비행사들은 사용자가 우주선 내부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스페이스X의 선내활동 IVA 우주복을 업그레이드해 우주선 외부 활동도 가능하게 한 선외활동 EVA 우주복을 입고 그 성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펠컨 9 로켓. 펠컨 9 로켓은 스페이스X에서 개발 및 운용 중인 2단 우주 발사체입니다. 펠컨 9 로켓은 세계 최초로 궤도 로켓을 100번 이상 재사용하는 데에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우주 개발 역사상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발사체로 기존의 발사체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한 발사 비용과 로켓 사이즈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이 펠컨 9 로켓은 민간 기업 또한 우주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킨 혁신적인 발사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펠컨 9의 최신형 버전인 블록 5를 이용해 에리오, 즉 지구 저궤도까지 최대 22,800kg의 화물을 운송하는데 받는 비용은 $5천만 정도로 1kg당 약 $2,200로 매우 싼 가격입니다.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이는 아리안 로켓 등 경쟁업체들의 발사 가격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펠컨 9에서 9라는 숫자는 1단에 사용되는 엔진 개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인공위성 발사 미션에서 1단 로켓의 재사용에 성공함으로써 2017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재사용 가능한 상용 우주 발사체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초기 모델인 펠컨 1 로켓은 자본금을 투자해 개발했지만
펠컨 9 로켓을 개발할 때는 나사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배경으로 나사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비용의 부담을 느껴 이를 민간 기업에 이양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나사는 화물 수송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간 발사체와 우주선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에 스페이스X사가 선정되면서 나사의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된 발사체와 우주선이 펠컨 9과 드래곤입니다. 이 펠컨 9의 개발과 시험에 들어간 개발비는 약 4억 4,300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순수하게 펠컨 9의 개발에 든 액수는 3억 달러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라리스던 크루 드래곤. 폴라리스던은 아이장먼을 대신하여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민간 우주 비행 우주선으로 폴라리스 계획에서 계획된 3가지 임무 중 첫 번째 임무입니다. 폴라리스 계획은 아이장먼이 조직한 민간 우주 비행 프로그램입니다. 최초의 민간인 우주 비행인 인스퍼레이션 4 임무의 사령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장먼은 스페이스X와 계약하여 폴라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우주선을 사용한 2가지 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스타쉽에서 계획된 승무원 비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은 정식 명칭이 드래곤 2호로 스페이스X가 개발한 최대 7인승 유무인 우주선입니다. 드래곤 2호는 총 2종류로 나뉘는데, 7명까지의 우주인을 태울 수 있는 크루 드래곤과 무인 화물 우주선인 카고 드래곤의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29일 캘리포니아주 스페이스X 본사의 언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사용된 CRS 드래곤 우주선과는 외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유인 우주선이므로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함인데요. 2015년 5월 5일 케이프 캐너버럴 공군기지 제41 우주발사구역에서 진행된 슈퍼드라코 엔진을 사용한 긴급 탈출 테스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크루 드래곤의 무게는 13톤으로 22톤의 지구 적외도 발사 능력을 가진 펠컨 9으로 발사됩니다. 드래곤 2호는 2019년 3월 상업 유인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인이 타는 우주선의 발사와 국제우주정거장 산업 제공급 서비스 계약을 통해 총 6번을 ISS로 화물을 위탁 운송할 수 있는 자격을 나사로부터 수여받습니다. 스페이스X의 활약. 스페이스X는 이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체류 중인 우주인들을 구출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5일에 보잉이 유인 우주선인 CST-100 스타라이너가 아틀라스5 로켓에 실려서 발사됩니다. 이 우주선에는 나사의 우주비행사인 윌 모어와 윌리엄스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는 첫 스타라이너의 유인 비행이었습니다. 발사 이후 성공적으로 아틀라스5 로켓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미션 수행에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이내 문제가 발생됩니다. 원래 이 2명의 우주비행사는 8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다가 지구로 귀환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이었죠. 그 문제는 바로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스타라이너에는 반응 제어 시스템인 RCS가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RCS의 역할은 우주선의 방향과 자세를 제어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라이너가 ISS에 도킹할 때 28개의 RCS가 있었는데 무려 5개나 고장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방향을 제어하는 헬륨가스의 누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2명의 우주비행사들은 꼼짝없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위기에 처해 있는 2 우주비행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나서기로 합니다. 결국 우주에서 고장나버린 스타라이너는 2 우주인들을 태우지 못한 채로 지구로 귀환합니다. 2024년 9월 28일 드디어 2 우주인을 구출하기 위해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 펠컨 9에 실려서 발사됩니다. 크루 드래곤은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고 9월 28일에 발사된 크루 드래곤에는 나사의 우주비행사인 니케이그와 알렉산드르 고르브노프,
이렇게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크루드래곤은 발사 다음 날인 9월 29일에 국제우주정거장 ISS 도킹에 성공합니다. 구출 작전에 투입된 두 우주인은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고립된 우주인들을 구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ISS와 도킹한 직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ISS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지구로 귀환하면 좋겠는데 이 우주인 구출 작전은 그리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출 작전은 2025년 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사히 구출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인류의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한때 스페이스X의 비현실적인 플랜이 사람들의 웃음거리였는데 그 플랜들을 실제로 이루며 인정받기 시작한 스페이스X인데요. 다음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우주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의 외계 생명체와 마주했던 장면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외계 생명체들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들은 인류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나타나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외계 생명체와 마주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작은 외계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바이러스가 다른 외계 생명체들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2024년 10월 14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는 기대를 안고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이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를 싣고 목성을 향해 긴 우주여행을 시작했습니다. 5년 반 동안 무려 29억 킬로미터를 날아 2030년 4월에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발사 이후 약 3분 만에 우주선을 밀어올린 로켓의 측면 부스터 2개가 분리됐고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의 2단부가 아래 1단부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발사된 지 약 58분이 지나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됐고 이후 임무 통제실과 교신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2분 만에 자체 비행을 시작했고 약 1시간 10분 만에 신호를 완전히 수신합니다. 이 유로파 클리퍼의 주된 목표는 유로파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입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명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바탕으로 탐사선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탐사선은 유로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인 표면 위 25km 고도에서 49회 근접 비행하며 위성의 거의 전체를 스캔해 지도화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형 태양광 패널과 레이더를 갖춘 유로파 클리퍼는 나사가 개발한 탐사선 중 가장 큽니다. 너비는 30.5m, 높이는 5m이며 탱크 안에 추진제가 없을 때 무게는 3,241kg입니다. 스페이스X 펠컨 헤비 로켓 펠컨 헤비 로켓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으로 기존의 펠컨 9 로켓을 무려 3개나 묶을 수 있으며 총 54.4톤의 무게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된 유로파 클리퍼는 왜 펠컨 9 로켓이 아닌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렸을까요? 이유는 바로 무게였습니다. 유로파 클리퍼의 긴 여정을 무사히 진행하려면 무려 2톤이 넘는 추진체가 탑재돼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탐사를 위해 각종 탐사 장비와 탐사선의 에너지를 공급해줄 대형 태양광 패널까지 장착되면서 길이가 무려 30m나 되고 유로파 클리퍼의 총 무게는 5톤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태양광파는 목성 주변에서 얼마 안 되는 태양광을 잡아 탐사선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나사는 역사상 가장 큰 우주 탐사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펠컨 9 로켓에는 유로파 클리퍼가 실릴 수 없었고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 덩치만큼이나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요.
이 유로파 클리퍼가 만들어지기까지 총 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왜 나사는 하필 지구와 무려 29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를 탐사하려 했을까요?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 중 6번째로 목성에 가까우며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작지만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는 6번째로 큽니다. 유로파는 1610년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위성으로 지구의 망원경을 이용해 유로파를 관측하거나 1970년대에 시작된 우주 탐사선의 유로파 탐사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유로파는 과학자들에게 예전보다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로파의 크기는 달보다 약간 작습니다. 유로파는 주로 규산염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심부는 철로 이루어졌다고 추측되는데요.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옅은 대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충돌구가 드문 반면 선 모양의 균열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유로파는 태양계의 지구형 천체 중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석 가속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여 이 열로 인해 내부의 얼음이 녹으며 지하 바다를 만들고 얼음이 판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고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석 가속이란 위성과 행성 간 기조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천체가 순행 운동을 할 때나 작은 천체의 공전 주기가 큰 천체의 자전 주기보다 길 때 천천히 큰 천체의 자전 속도가 줄어들고 작은 천체는 큰 천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작은 천체가 먼저 조석 고정되고 나중에는 큰 천체가 조석 고정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밝혀진 대표적인 천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위성인 달입니다. 2014년 9월 8일 나사는 지구가 아닌 유로파에서 판 활동이 일어난다는 이전의 이론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를 찾아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2일 과학자들은 지하 바다에서 올라오는 염류가 표면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유로파의 표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89년에 발사된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탐사선도 아직 유로파에 착륙하지는 않았으나 연구할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몇 가지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을 8년 동안 탐사할 당시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 대해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로파 탐사선은 원래 유로파 궤도선이나 목성 얼음 위성 궤도선과 같이 유로파 궤도를 도는 탐사선을 발사하는 계획을 진행했었지만 유로파 궤도 주변의 목성 방사선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탐사선을 유로파의 궤도에 진입시키기보다는 여러 번 근접 통과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탐사선은 원래 유로파 클리퍼로 불렸었고 제트 추진 연구소와 응용물리 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됐습니다. 유로파는 지구 모든 바닷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물이 있는 곳으로 15km에서 25km 굵기의 얼음층 아래에 바다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다의 깊이는 60km에서 150km로 2016년에는 얼음층을 뚫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바다와 내부의 환경을 살피기 위한 자력계와 중력 측정기, 얼음의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열 측정기, 고해상도 카메라와 분광기, 얼음 투과 레이더 등 9개의 장비를 이용해 생명체 존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기 화합물 존재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탐사를 통해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류가 유로파에서 거주하며 다행성 인류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최신 소식이 있다면 발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명이 없는 오지에서도 또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도 그리고 지구 밖 우주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여러분 스타링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스타링크는 적외도 위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망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통신망은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기존의 위성 통신망은 유선 인터넷이나
셀룰러 통신망은 모든 점에서 뒤처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통신망을 사용하려면 갖춰야 하는 장비가 비싸고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지연 시간이 높으며 요금도 매우 비쌉니다. 현재 도시 지역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인터넷은 속도와 대역폭, 레이턴시 등 모든 면에서 싸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나 이걸 지구 전역에 깔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당연히 휴대폰은 신호 이탈이 되거나 약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통신사에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전신줄을 설치하여 선을 끌어와 인터넷을 연결해야 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우수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직 구석구석에까지 통신망을 구축하기에는 비용이나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통신망의 한계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타링크는 기존 두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방식의 인터넷입니다. 지구의 면적이 너무 넓어서 언제까지나 땅을 파고 새로운 선을 묻는 유선 통신 공사를 할 수 없으니 하늘에 무선 통신용 위성을 띄운 것이죠. 위성 통신의 기본적인 특징은 지구와 가까우면 통신구역이 좁아지고 지구와 멀어지면 통신구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우주로 나가 기존 위성 통신의 한계를 볼까요? 기존의 위성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안테나도 넓은 면적의 신호를 받기 위해 크게 만들어야 하고 비쌉니다. 따라서 스타링크는 통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위성의 궤도를 지구 저궤도, 즉 1500km 이하까지 낮춥니다. 궤도를 낮추면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지연 시간도 짧아져 전체 통신 속도가 향상되고 안테나도 작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득이 있다면 실이 있는 법인데요. 손전등의 원리처럼 저 궤도는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 전역을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위성을 많이 발사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였고 지금 계속해서 로켓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궤도에 올려놓을 각각 위성의 크기도 400kg 소형 위성급 크기입니다. 이는 위성 발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페이스X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펠컨 9으로 한 번 발사해 60대 내외의 위성을 발사하고 있지만 스타쉽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한 번에 400대까지 올려놓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는 얼마나 빠를까요? 스타링크는 이론상 초단 응답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스타링크의 위성은 지상 30만 6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곱게 잘 깔려있는 환경이라면 스타링크의 통신 거리가 더 멀어서 응답 속도가 늦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타링크의 응답 속도가 유선망보다 훨씬 빠릅니다. 유선망을 구성하는 케이블은 광섬유로 되어 있는데 흔히 광속으로 아는 초속 30만 km는 진공에서의 광속이며 매질에 따라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섬유를 투과하는 빛의 속도는 매질의 영향과 반복되는 굴절로 인해 원래 광속의 3분의 2가량으로 느려지며 광섬유 케이블망 자체가 나의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뻗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섬유의 투과율이 완전한 100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거리마다 약해지는 빛의 세기를 다시 증폭해줘야 하는데 이때에도 지연이 생기게 됩니다. 스타링크의 경우를 볼까요? 스타링크는 대기가 희박하고 지상에서 아주 멀지도 않은 지구 저궤도에서 인공위성들이 메시 네트워크를 이루어 전파나 레이저로 통신합니다. 따라서 해저 케이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때문에 통신 도달 시간에서 스타링크가 훨씬 짧아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유선 케이블 방식의 최대 단점은 지나가야 할 라우터 경로가 많아 각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지연율과 손실률이 생기는데 그에 반해 스타링크는 안테나와 위성, 메인 서버와 데이터가 도착할 라우터만 통과하면 끝이므로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지연율이 굉장히 짧습니다. 베타 서비스에서도 스타링크의 레이턴시는 20에서 50m초 가량의 놀라운 수준으로 반응 속도가 중요한 FPS 게임도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광 케이블을 사용한 유선망의 경우 한국에서 20에서 50m초 가량의 핀이 나오는 해외 서버는 일본과 중국, 잘해야 동남아까지가 한계입니다. 동남아시아도 조금 먼 지역은 50에서 80m초 가량, 북미 지역은 150에서
220m초 정도로 러시아 중서부와 유럽은 300m초 가량의 지연이 생기며 핑과 더불어 수시로 생기는 패킷로스 때문에 게임 환경이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의 수호자 스타링크. 지난 2024년 9월 5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기지에서 21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은 7,001개가 됐습니다. 2018년 2월 시험 위성 2개 발사를 시작으로 망 구축에 나선 지 6년 7개월 만입니다. 스타링크는 기존 위성 통신망의 단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가장 범용적 통신망인 케이블 및 셀룰러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상된 스페이스X의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입니다. 스페이스X는 인류의 다행성 종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여되는 원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동안 현금 흐름을 충분히 창출하여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30년을 전후하여 1세대 위성 1만 2천 대와 2세대 위성 3만 대를 발사해 지구 어느 지역이든 전 세계 어디서나 최대 1GBps에 달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보통 접시 모양처럼 생긴 파라볼릭 안테나를 쓰지 않는 대신 위상 배열 방식의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해당 방식이 저궤도에서 빠르게 공전하고 있는 위성을 추적하기에 보다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에서는 안테나와 모뎀, 와이파이 라우터 등등 스타링크와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를 $600에 판매 중입니다. 스타링크의 월 통신비는 $110이며 2023년에 $120로 통신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여러 설치 영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장애물이 없이 하늘이 보이는 공간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를 모뎀과 연결하고 거기서 라우터로 다시 선을 연결하면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2024년 8월 2일 기준 서비스 일정이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스타링크 코리아가 기간 통신 사업자로 정식 승인 및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나 아직 한국에서의 서비스는 미정이지만 그러나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위해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만약 스타링크가 한국에도 진출한다면 도서상관이나 바다 한가운데 등 유선 인터넷과 5G를 이용할 수 없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LTE급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회선을 끌어올 수 없는 논밭이나 과수원, 축사나 양식장에서 CCTV 구축을 위해 B2B용 LTE 라우터를 사용하는 경우 통신사나 요금제마다 다르지만 10만원대 고가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도 QoS 때문에 3G급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풀 HD급 CCTV라면 실시간 영상 전송에 버퍼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CC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테더링이나 데이터 쉐어링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스마트폰 테더링이나 데이터 쉐어링에 공유 데이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간혹 LTE 라우터를 억지로 스마트폰으로 인식시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에 부정 사용으로 차단되거나 사용해도 데이터 품질이 불안정한 것을 생각해보면 상업적, 기업적으로는 편법 사용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정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역기능. 스타링크의 1차 발사 이후 영상을 보면 위성 60대가 같이 움직이며 열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트레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장면은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스타링크는 매우 불편한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천체 사진 촬영에는 렌즈를 오래 노출시켜야 하는데 스타링크 위성들로 인해 별자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등 스타링크 위성들이 돌아다니면서 햇빛을 반사하여 밤하늘의 별 관측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네덜란드의 한 천문학자는 스타링크가 글로벌 인터넷 사업을 개시하는 2025년 무렵에는 유럽 내 대도시에서 빛 공해가 심해서 최소 30대의 스타링크 위성이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링크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려가 나오자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우주 망원경을 적극 발사해야 한다는 등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천문학자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제안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우주 망원경은 지상 망원경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감은 물론 설계 가능한 규모 및 성능에도 큰 제약을 받기에 지상에서도 관측이 가능한 걸 굳이 수명도 한정적이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후에 학계의 호된 비판을 받고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위성의 자세를 변경하여 햇빛의 반사량을 최소화하겠다는 임시 방편을 내놓게 됩니다. 스타링크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캐슬러 신드롬이었습니다. 캐슬러 신드롬은 1978년 나사 소속 과학자인 도널드 캐슬러 박사가 주장한 우주 재난을 말한 것으로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들이 충돌을 반복해 토성의 고리 마냥 파손된 인공위성의 잔해들이 지구를 감싸 인류가 지구 밖으로 진출하기는커녕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이 중지됨으로써 GPS 위성통신 시스템 등의 현대 기술 대부분을 못쓰게 되어 인류 문명이 1960년대 중후반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러한 우려에도 꽤나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공위성이 지상 1000km 궤도를 공전하는데 반해 스타링크 위성은 550km 궤도를 돌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 쓰레기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수명이 다하면 몇 달간의 추진을 통해 스스로 궤도 이탈 후 대기권에서 연소되어 소멸하도록 계획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위성의 추진 시스템이 통제불능이 되었을 경우 1년에서 5년 뒤 지구 대기권에서 불타 사라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버전 1 기준의 인공위성은 기체 전체가 빠르게 소각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페이스X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제우주정거장이 고도 400km 상공의 궤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제 실패로 스타링크 위성의 궤도 벽이 우주 쓰레기로 도배되면 대기권에서 불타 사라지는 데 걸리는 1년에서 5년 동안은 발사가 일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다른 일반 위성들이나 국제우주정거장의 많은 불편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타링크는 과연 우리 인류에 편리함을 주는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에 또한 흥미롭고 신비한 우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중력과 짙은 대기층을 고려하여 만약 인간이 타이탄 표면에 우주복을 입고 서 있다면 팔을 좀 휘젓는 것만으로 공중에서 헤엄을 치면서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미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드래곤플라이는 2028년 7월에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7년 후 2035년에 타이탄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유기물이 풍부한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드래곤플라이를 보내 임무를 수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결정으로 나사는 최종 설계를 완료하고 이어서 우주선과 과학연구 장비들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드래곤플라이 미션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또는 생명체가 존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생명체가 존재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인류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화성의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여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다음 미션으로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타이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명의 기원.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같은 생명체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 광활한 우주에는 우리만 있는가? 우리 지구의 생명이 싹튼 것처럼 빅뱅 이후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어디엔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의 일환으로 이번 드래곤 플라이 미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 태양계 전체 위성 중에서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행성인 수성보다도 크지만 질량은 수성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는 희귀하게도 짙은 오렌지빛 대기가 존재하는 위성이고 심지어 지구보다 기압이 높습니다. 평균 기압이 101.3kPa인 지구에 비해 타이탄의 기압은 무려 146.7kPa로 지구의 1.4배 기압에 달합니다. 기압이 높고 대기가 짙어서 차가운 금성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기의 무려 9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테인과 에테인으로 구성된 구름이 존재합니다. 대기의 존재는 1903년에
에스파냐의 천문학자 주제프 코마즈 이 술라가 타이탄의 주연 관광을 관측하여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예측하였으며 1944년에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천문학자 제러드 카이퍼가 분광학적 연구를 통해 대기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1980년에 보이저 1호의 탐사를 통해 표면 기압이 150kPa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기는 높은 밀도에 비해 타이탄의 중력이 약하다 보니 지구 대기에 비해 상당히 높이 뻗어 있어 열권을 제외해도 600km 높이까지 존재하며 금성처럼 짙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표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2004년 하이언스 탐사선이 타이탄 표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타이탄의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타이탄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1997년 10월 15일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카시니 탐사선은 타이탄의 극지방에서 액체를 발견했는데 한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강, 바다, 호수, 삼각주 등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온도 때문에 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액체 메테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메테인은 상온, 대기압에서 기체인 무색무취의 알케인으로 메탄은 독일식 발음을, 메테인은 영어 발음을 한글 표기한 것입니다. 또한 더욱 놀랍게도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타이탄의 액체 메탄도 구름이 되어 비가 내리는 등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 사이클은 계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액체가 지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인류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첫 번째 천체가 되었습니다. 액체의 대부분이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메테인, 석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 전체가 원유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석유가 생물의 사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대표적 예가 됩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조사에 의하면 타이탄의 대기에서는 폴리프로필렌, 즉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플라스틱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타이탄에는 대략 12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면적보다 약간 더 큰 강이 존재합니다. 나일강과 비슷한 형태로 320km 이상 뻗어 있는 강 줄기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강은 수원지로부터 흘러가다가 크라켄해로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타이탄에 있는 호수의 가장자리가 급경사로 수백 미터가량 치솟아 있는 것은 액체 질소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명체의 가능성. 타이탄은 우선 태양에서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179도입니다. 최고 온도로 잡아도 섭씨 영하 99도입니다. 타이탄의 이런 극단적인 기후는 과거 1억 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낮으니 메테인이나 에테인이 액체로 흐르는 환경이 형성된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의 환경이 된 것은 태양과 가까워 각종 유기와 합물의 활동 조건에 맞는 온도와 물이 제공되었다는 점인데 얼음층은 타이탄의 지하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낮은 온도 때문에 타이탄은 생명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탄화수소 화합물과 나이트릴, 소량의 산소화합물이 발견되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또 중력이 지구의 8분의 1 정도입니다. 중력이 낮고 기압이 높아 메탄으로 이루어진 비가 슬로우 모션처럼 내리며 빗방울의 크기도 지구에 비해 상당히 큽니다. 지구도 지금보다 기압이 높다면 튼튼한 우산이라면 낙하산처럼 쓸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기압이 낮을 경우 비는 마치 총알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약한 중력과 짙은 대기층을 고려하여 만약 인간이 타이탄 표면에 우주복을 입고 서 있다면 팔을 좀 휘젓는 것만으로 공중에서 헤엄을 치면서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타이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토성으로 발사된 탐사선 카시니 하위연수호의 덕이 매우 큽니다. 미국과 유럽이 공동 개발한 탐사선으로 카시니 호는 토성의 궤도를 돌며 하위연스호는 카시니 호에서 분리되어 타이탄에 착륙한 위성 탐사선입니다. 하위연스호는 타이탄의 표면에서 유기물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 카시니 하위연스호가 타이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탐사한 덕에 타이탄의 환경은 원시지구의 모델과 유기화 합물로부터 생물체의 발현의 관계를 밝히는 귀중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시니 하위연스호에서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타이탄의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타이탄의 하늘을 비행하게 될 드래곤 플라이.
드래곤플라이는 2023년 초 설계 예비 검토에서 모든 기준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임무는 조달 환경에 맞게 예산과 일정을 개발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이고 계획이 2023년 11월 제시되어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총 비용이 33억 5천만 달러이고 발사일은 2028년 7월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선정 이후 나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악화된 재정의 제약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여러 번 재계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증가로 인해 설계를 반복한 결과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2034년 타이탄에 도착할 예정이고 타이탄의 곳곳을 날아다니며 생명체가 발달하기 전 초기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생물적 화학 과정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탄소가 풍부한 물질과 액체물이 오랜 기간 동안 섞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생물 이전 화학의 진행을 조사하고 심지어 타이탄의 물 기반 또는 탄화수소 기반 생명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화학적 지표를 찾는 것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로터가 8개이고 대형 드론처럼 날아갑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짙은 대기와 낮은 중력으로 인해 비행하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나사의 다른 해양 세계 표면에 대한 임무를 수행 중인 드래곤플라이는 생명의 흔적인 복잡한 화학 반응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PL이 제작하고 운영할 드래곤플라이 드론에는 카메라, 센서 및 샘플러가 장착되어 유기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타이탄을 조사할 것입니다. 타이탄의 토양은 어느 시점에서 유기물이 풍부한 얼음 표면 아래의 액체물과 접촉했을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낼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드래곤플라이 팀은 버지니아 햄튼에 있는 나사 랭글리 연구센터에서 비행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버지니아로 4번이나 향했습니다. 이렇듯 팀은 여러 실험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완벽한 드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새로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매우 기대되는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또한 흥미있고 신비로운 우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태양광만 있다면 언제라도 가속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알파 센타우리까지 3만 년이나 걸리지만 솔라세일 우주선이라면 약 20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라세일이 더욱 발전해서 유인 우주선이 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빠른 시간 먼 곳까지 우주 탐사를 다녀올 수도 있겠네요. 솔라세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솔라세일은 1980년대부터 시작한 태양빛 추진 시스템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지난 4월에 마이아반도 발사장에서 일렉트론 로켓에 실어 솔라세일을 고도 1000km 궤도로 쏘아 올렸습니다. 솔라세일은 나사의 첨단 복합 태양도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소재와 구조를 사용한 마이크로파 크기의 전자기 도시입니다. 솔라세일은 넓은 표면에 햇빛이 가하는 복사 압력을 사용하여 우주선을 추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솔라세일은 추진을 위해 태양광의 압력을 사용하므로 기존 로켓 추진제가 필요 없는 신기술 우주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솔라세일이 태양광이 아닌 태양풍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전 입자로 이루어진 태양풍의 밀도는 일반적인 우주선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라세일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빛의 입자가 돛을 때리는 힘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습니다. 광자의 운동 에너지를 돛으로 반사시키며 이때 생기는 반발력을 동력원으로 삼습니다. 이 솔라세일이 상용화되면 별도의 연료 추진 시스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료 추진 시스템보다 더욱 긴 기간 동안 우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나사는 이번 임무에 사용한 기술로 최대 농구장 크기인 약 500제곱미터 크기의 우주도까지 제작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축구장 크기의 절반 크기까지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솔라세일은 방향에 따라 지구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며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의 밝기 정도까지 반사빛을 통해 관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솔라세일은 상공 100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궤도에 안착하면 돛을 펼치고 곧 성능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돛을 모두 펼치는 데는 약 25분이 소요됩니다. 나사는 앞으로 수십억 년 이상 타오를 태양은
우리 인류가 얻게 될 무한한 추진력의 원천이라며, 이번 솔라세일 미션은 이 태양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시연하는 것이라며 솔라세일 프로젝트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렉트릭 세일. 태양광이 압력으로 추진하는 솔라세일과 또 다른 방식인 태양풍을 이용해 가속하는 우주선이 있는데, 현재 나사에서 일렉트릭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본 원리인 뉴턴의 운동법칙을 제외한 구체적인 작동 원리는 솔라세일과 완전히 다릅니다. 장점으로는 우주선이 추진체를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어져 가볍고 속도의 제한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광속의 4분의 1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양광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불고 광자는 기체처럼 움직이지는 않는 데다가 진공에서는 범선에 바닷물이 가하는 것과 같은 저항이 없기에 범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역풍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도체 광합을 가해 가운동량을 줄임으로 태양의 중력을 향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기술적, 물리적 한계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솔라세일의 크기는 가로, 세로 약 9m 정도로 태양 복사 압력이 작기 때문에 솔라세일은 높은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큰 돛을 장착합니다.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태양돛 자체의 안정성. 그리고 이 큰 태양돛을 어떻게 구겨지지 않게 우주로 가지고 나가는가, 가지고 나간 뒤에는 어떻게 펴는가, 펴진 뒤에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너무 커서 자체적으로 망가져 버리지는 않을까? 등 이런 문제들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솔라세일. 솔라세일을 대중에 처음 알린 사람은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1976년에 한 TV쇼에서 헨리 혜성과 조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솔라세일을 소개합니다. 이후 1980년에 칼 세이건은 솔라세일을 비롯해 천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비영리 단체인 행성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칼 세이건이 1996년 세상을 떠난 후에야 솔라세일의 첫 실물이 나왔습니다. 2005년에 칼 세이건의 부인이 설립한 영화사인 코스모스 그리고 행성협회가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우주범선 코스모스 1호를 개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상업용 우주로켓이 아닌 러시아 SLBM을 사서 발사했고, 이 미사일이 고장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2008년 나사에서 나노세일 D라고 명명된 솔라세일 실증 위성을 쏘았으나 코스모스 1호와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 팰컨 1 로켓의 추락으로 실패합니다. 이에 나사는 두 번째 나노세일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식빵 크기로 만들었고 소형 과학위성에 부착해서 2011년 발사했습니다. 소형 과학위성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된 식빵 크기의 나노세일은 10평방미터로 돛을 전개한 뒤 자유비행을 하며 지구 궤도를 도는데 드디어 성공합니다. 향후 나사는 이 물건을 우주 쓰레기 청소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성협회는 2015년 지구 궤도를 도는 라이트 세일 1을 아틀라스 5 로켓에 싣고 쏘아 올립니다. 천만 다행히 이번 솔라세일도 돛을 무사히 펴는데 완전히 성공했으며 지구와의 통신을 하며 사진을 보내는데도 성공합니다. 이후 행성협회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합니다. 다음 단계는 태양계 항해였습니다. 겨우 5kg밖에 되지 않는 라이트 세일 2호는 2019년 스페이스X 팰컨 헤비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라이트 세일 2호는 지구 궤도를 돌다가 펼쳤고 태양의 힘으로 약 2주 동안 무려 3,200m로 고도를 올리게 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착시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010년 세계 최초 솔라세일 우주선인 이카루스를 개발합니다. 이카루스는 일본 항공우주 탐사국의 야심작인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은 새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타고 태양 가까이로 날아간 전설적인 고대 그리스의 이카루스를 상징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샤는 이 이카루스를 H2A 로켓에 실어 발사하게 되는데요. 돛의 길이는 대각선으로 20m, 두께는 겨우 0.0075m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방막 필름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막에 내장된 LCD의 반사율을 조절해서 탐사선의 방향과 자세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카루스의 임무는 태양의 반대편을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으로 가는 중간에 금성도 탐사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카루스는 발사한 지 대략 6개월 후에 금성 궤도에 진입했고 금성의 사진을 찍어 지구로 보내는데도 성공하게 됩니다. 현재 이카루스는 태양의 궤도에 안착하여 10개월 단위로 태양을 공전하며 지구와 교신 중에 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카루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 바로 다음 프로젝트로 약 50m의 태양돛을 만들어 목성 탐사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솔라세일의 강점. 첫째로는 우주선을 매우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추진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 추진체를 작동시킬 연료도 필요 없게 되겠죠. 기존 화학연료 우주선이나 원자력 우주선은 추진체와 연료의 무게 때문에 그만큼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솔라세일 우주선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예로 들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샤에서 개발한 이카루스를 기준으로 본체 무게는 315kg이고 돛의 무게는 겨우 15kg에 불과합니다. 둘째로는 우주선의 적은 추진력으로 빠른 가속과 감속을 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쉽게 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속을 해야 할 상황에는 적은 힘으로 빠른 감속이 가능합니다. 즉 에너지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태양광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가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태양광만 있다면 언제라도 가속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알파 센타우리까지 3만 년이나 걸리지만 솔라세일 우주선이라면 약 20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라세일이 더욱 발전해서 유인 우주선이 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빠른 시간, 먼 곳까지 우주 탐사를 다녀올 수도 있겠네요. 솔라세일의 한계점. 그러나 솔라세일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솔라세일의 주 에너지인 태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솔라세일은 태양빛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태양빛이 줄어들 것이며 솔라세일의 가속력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혹시 광활한 우주에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영역을 지나게 된다면 더 이상 솔라세일은 추진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솔라세일의 태양돛은 무게를 줄이고 태양빛을 많이 받기 위해 매우 얇고 넓게 만듭니다. 그만큼 내구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태양빛으로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 돛이 망가져 버리면 앞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어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우주의 유성물질이 일부 반사경의 충돌에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천만다행히 주경의 파손이 아니라서 예정된 임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주에는 작고 큰 유성체가 우주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 이러한 솔라세일의 약점에서 착안된 보안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는 지구나 우주 공간에서 솔라세일을 향해 강한 레이저를 쏴서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태양빛이 닿지 않는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솔라세일이 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 인류는 직접 먼 우주를 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비롭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을 빠르게 준비하여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드디어 우리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게 될까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를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다행성 종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타샷 프로젝트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솔라세일 프로젝트에 이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차기작 프로젝트인 스타샷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는 솔라세일의 한계점에서 착안된 보안 프로젝트인데요. 스타샷 프로젝트는 지구나 우주 공간에서 솔라세일을 향해 강한 레이저를 쏴서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태양빛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솔라세일 우주선이 있다 할지라도 솔라세일이 가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는 지구와 가까운 프록시마 궤를 탐사하기 위해 복사압으로 탐사선을 추진해 프록시마와 프록시마 B를 탐사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스타샷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프록시마와 프록시마 B의 무인 우주선을 보내 우주망원경이 탐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탐사하는 것으로 복사압을 이용해 광속의 15%에서 20%의 속도로 20년에서 30년을 이동하여 프록시마를 탐사하고 4년에 걸쳐 탐사 결과를 보내 프록시마의 환경, 생명체 거주 가능성, 대기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뉴욕에서 개최된 과학 페스티벌에서 유리 밀러와 스티븐 호킹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는 무려 1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므로 나사와 미국 의회가 1억 달러를 제공했으나 나중에 유리 밀러의 자금 지원으로 예산이 더욱 늘어나 510억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후 2036년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차기작인 스타샷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을 세웁니다. 스타샷 프로젝트. 과연 스타샷은 어떤 원리일까요? 먼저 솔라세일 우주선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솔라세일은 태양의 에너지 빛 입자를 원료로 움직입니다. 즉, 빛 입자가 솔라세일의 합금 돛에 부딪히면 그 합금 돛이 압력을 받아 우주에서 추진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빛 입자의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주는 진공 상태로 저항이 거의 없어 조그만 에너지로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빛은 반영구적으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 빛 입자의 힘을 모으며 추진한다면 이론상 솔라세일은 빛의 속도의 약 25%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빛의 입자를 이용합니다. 주 원료가 태양빛인 솔라세일의 한계를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레이저의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강한 레이저를 쏘아야 솔라세일이 추진할 수 있을까요? 최소 레이저 출력은 무려 100기가와트에 달하는 레이저 빔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한 해 동안 전력 수요가 100기가와트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사용된 전력 수요에 맞먹는 에너지입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할 레이저 설비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이 레이저의 빛 에너지를 사용할 탐사선, 즉 솔라세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솔라세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탐사선이 아닙니다. 우선 그 크기와 무게가 매우 작습니다. 손바닥보다 더 작은 크기인데요. 여기에 무려 16제곱미터의 합금 돛이 달립니다. 16제곱미터면 약 4.84평으로 작은 원룸 정도 크기의 돛이 달리는 것입니다. 이 솔라세일이 지구로부터 약 100만 킬로미터까지 도달하면 지상에 설치된 레이저가 솔라세일을 향해 레이저빔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분 동안 레이저빔을 맞으면 광속의 2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초속 6만 킬로미터나 되는데요. 이를 총알의 속도로 비유하자면 총알 속도의 17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단 4일 만에 보이저 탐사선이 지나간 거리를 앞지르게 됩니다. 또한 지구에서부터 사광년 거리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까지 고작 20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반 우주선으로는 절대 상상도 못하는 속도입니다. 우리 인류가 쏘아 올린 탐사선 중에 시속 69만 킬로미터라는 나름 빠르다는 태양 탐사선 파커의 속도로도 알파 센타우리까지 무려 6,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스타샷 프로젝트에서 계획 중인 솔라세일은 단 20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 스타샷 프로젝트는 초소형 탐사선 수천 대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계 프록시마 센터우리까지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터우리에 탐사선들이 도착하면 이 항성계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또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디락스 존에 해당하는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B에서도 외계 생명체의 반응과 그 흔적을 탐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향후 2036년에 탐사선을 로켓에 실어 우주로 띄워보내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실행될 계획입니다. 프록시마 B의 도달까지는 약 2056년을 예상하고 있으며 2056년에 프록시마 B까지 탐사가 가능하게 되면 레이저 전파 펄스 신호를 통해 지구로 그 정보들을 보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 예상해 본다면 솔라세일이 전파 펄스 신호를 프록시마 B에서 보내면 약 4년 후 지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스타샷 프로젝트의 한계. 스타샷 프로젝트를 통해 솔라세일이 프록시마 센터우리에 도달하게 된다면 인류 최초로 외계 항성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과연 외계 항성계에는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에서 우리 인류가 거주할 수 있을지 그 비밀이 풀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스타샷 프로젝트의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그 한계는 첫째로 솔라세일의 경량화에 따른 내구성 문제입니다. 먼 거리에서 빛의 에너지를 많이 받으려면 솔라세일의 돛은 매우 커야 합니다. 그런데 경량화를 위해 돛을 얇게 만들면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고 우주의 유성체들로 인해 쉽게 돛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돛이 망가지면 스타샷 프로젝트의 미션 수행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얇고 강한 소재로 돛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빛 에너지는 매우 강합니다. 그 레이저 빛 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는 소재로 돛을 만들어야 하는데 레이저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소재로 돛을 만든다면 돛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지상에 레이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사용할 전력 수요인 100기가와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타샷 프로젝트의 보안. 첫 번째, 솔라세일 내구성의 한계는 한 번에 많은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사광년 거리의 프록시마 센터우리까지 가는 동안 솔라세일이 우주 입자나 성간물질에 충돌할 가능성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1세제곱미터당 1개 정도로 0.1 마이크론 크기의 먼지 입자가 약 1000번 정도 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계산해냅니다. 최고 광속의 20% 속도로 이동 중인 우주선의 먼지 입자나 성간물질이 충돌한다면 우주선이 망가질 것입니다. 한 번에 1000대의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프록시마 센터우리까지 가는 동안 999대가 망가지더라도 한 대만이라도 도착한다면 프록시마계를 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도제 소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는 특수 소재인 그래핀 소재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그래핀 소재는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2차원 평면 구조를 이루는 고분자 탄소 동소체입니다. 그래핀 하나는 평면 구조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그래핀은 더 많은 그래핀층이 차곡차곡 쌓인 형태로 강한 레이저 빛 에너지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래핀 소재는 탄소 원자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어 금속이 아닌데도 흑연처럼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된 탄소 원자 간 간격은 0.142나노미터이고 그래핀들이 쌓였을 때 그래핀 간의 간격은 0.335나노미터가 됩니다. 이 말은 강철보다 수백 배 단단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 정도 강도가 돼야 강한 레이저 빛 에너지를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천문학적인 레이저 설비 예산과 막대한 전력 에너지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사실 우주선의 추진을 위한 레이저 광선은 약 10분 정도만 발사하면 충분하므로 100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2차 전지나 슈퍼 커패시터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체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기술만으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타샷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스타샷 프로젝트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드디어 우리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게 될까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를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다행성 종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신비롭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향한 호기심을 가지고 우주로 향하기 위해 수많은 로켓을 개발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이 발사 후 회수되는 데 성공합니다. 헤비 로켓은 발사된 후 약 3분 뒤 1단 로켓인 슈퍼 헤비가 우주선에서 순조롭게 분리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이 역추진하며 발사탑 근처로 복귀해 발사 약 7분 만에 로봇팔에 정확히 안착합니다. 앞으로 로켓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우리는 우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로켓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과거로 거슬러가 로켓이라는 물체가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된 후 이를 무기로 응용하여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문헌의 기록을 보면 로켓 중 가장 오래된 로켓은 1232년 중국에서 사용된 비화창으로 뜻은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창을 뜻합니다. 이 비화창은 창의 앞부분에 화약을 넣은 통을 설치한 다음 그 통 속에 화약을 태우면 화약이 맹렬히 타면서 연소가스를 뒤로 분출하며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날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목표물에 도착해 터지면서 주위를 태우므로 당시에는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였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인도에서도 로켓은 무기로서 개발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최무선에 의해서 세워진 화통도감에서 당시 출몰하던 왜구들을 물리치기 위해 화전, 주화와 같은 화약 무기들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화약을 다루는 기술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로켓이라고 불릴 만한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 당시 시기는 1400년대로 유럽의 1600년대에 비해서 훨씬 앞선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주 경쟁에 나선 국가들, 후에 여러 로켓이 개발되어 상업적으로도 사용하며 인명구조용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국가들이 우주로 눈을 돌려 경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로켓을 이용한 우주여행을 꿈꾸게 된 것인데요. 1865년 쥘 베르는 지구로부터 달까지라는 소설을 출판하였는데, 거대한 대포알을 이용해서 달까지 갔다 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적어놓은 내용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아폴로 계획과 흡사한 내용들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여러 공상과학 소설들이 이후로도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소설들이 훗날 우주 개척자들을 양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현대적인 로켓을 구상한 사람은 치올콥스키라는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는 반작용에 의한 비행 방법을 생각해냈고, 액체 수소를 연료로 하여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이용한 현대적인 액체 추진제 로켓을 구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1898년 과학평론이라는 러시아의 과학 잡지를 통해 로켓을 이용한 우주여행에 관한 글을 보내게 되었고, 1903년에 그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후 수많은 연구에 의한 개량된 로켓을 구상하였으나 주위의 무관심으로 인한 재정적 궁핍으로 그의 연구는 이론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실제적인 로켓의 제작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인 로버트 허친스 고다드, 그리고 독일 과학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고다드는 50%의 열 효율을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액체 산소와 액체 수소를 이용한 로켓을 구상했으며, 실제로 이를 이용해 수많은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는 개인적으로 고도 70k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합니다. 고다드의 연구와 병행하여 독일에서도 로켓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독일에는 1927년 독일 우주여행협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우주여행과 우주관측용 로켓 연구를 목적으로 자비를 들여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액체 산소와 석유나 알코올과 같은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실에서 연소시켜 분사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로켓 엔진을 개발하였고, 고다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험을 실시하여 수직으로 최고 2km까지 상승하는 로켓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1933년 9월 18일 마지막 로켓 발사 실험을 끝으로 연구비 조달이 어려워 협회는 해체되기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 육군은 신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베를린 대학 공학박사 출신인 발터 도른베르거와 우주여행협회의 회원이었던 베르너 폰 브라운에게 로켓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폐해대문대 로켓 연구기지가 세워졌고,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로켓을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V2 로켓이 완성되었고, 계속 개량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에 큰 피해를 주는 강력한 무기로도 사용됩니다. 전쟁 중에도 폐해대문대의 과학자들은 로켓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으나, 독일의 패배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군에게 이들의 기술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V2 로켓의 부품과 이를 개발하였던 많은 과학자들은 미국으로, 그리고 실무진들과 기술자들은 소련으로 가게 되면서 이 두 나라의 로켓 개발이 근간을 이루며, 훗날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상공으로 띄움과 동시에 두 나라의 본격적인 우주 대결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우주 경쟁 참여. 일본도 우주항공개발기구 작샤를 2003년 10월 1일에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뛰어듭니다. 작샤를 설립하기 이전, 일본의 우주 개발에는 적게도 소형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개발된 고체 연료 로켓과 정직에도 대형 실용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개발된 액체 연료 로켓,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람다4S는 도쿄대학 우주항공연구소가 개발한 일본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 4단 고체 연료 로켓입니다. 1966년 9월 26일에 초도 비행을 했으며, 1970년 2월 11일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 오스미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람다4S는 미국의 스카웃 로켓과 매우 흡사한데요. 스카웃 로켓은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4단형 우주 발사체로서
1961년 2월에 궤도 비행을 성공합니다. 또한 무게 7kg인 익스플로러 9호 인공위성도 발사하는데 성공합니다. 람다4S는 펜슬 로켓의 개발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8종류의 MU 로켓 시리즈로 대형화되었고 MU 로켓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이 M5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주 개발 사업 전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의 고체 로켓의 모터인 캐스터 120을 라이선스 생산하여 엡실론 로켓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N1과 2는 액체 연료 기반 소형 로켓으로 미국의 델타 로켓을 라이선스 생산한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일본 액체 연료 로켓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비교적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지는 고체 로켓 개발에는 성공하였지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액체 연료 로켓 개발은 오랜 기간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은 무려 17년간에 걸쳐 미국 델타의 1단 엔진인 로켓다인 LR-79를 사용하는데요. 일본의 초기 로켓 기술 발전을 보아 일본의 우주 개발은 처음부터 미국의 통제하에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경쟁에 뛰어든 민간 우주기업.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컬 헤비 로켓이 발사 후 분리된 1단 로켓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 헤비 로켓도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헤비 로켓은 발사된 후 약 3분 뒤 1단 로켓인 슈퍼 헤비가 우주선에서 순조롭게 분리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이 역추진하며 발사탑 근처로 복귀해 발사 약 7분 만에 로봇팔에 정확히 안착합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경쟁은 국가와 국가들만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도 우주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설립 당시부터 화성 탐사를 목표로 정하고 지금까지 우주 과학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인류가 기후변화나 소행성 충돌 또는 핵전쟁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화성을 이주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인데요.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를 거듭할수록 향상된 기술력을 선보이며 화성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로켓 시리즈는 펠컨 1부터 시작합니다. 2006년에 시험 발사한 펠컨 1은 무게가 38.5톤이며 진공 추력 50톤인 멀린 로켓 엔진을 1단으로 하고 추력 3톤인 2단 로켓을 장착합니다. 670kg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008년 9월 28일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액체 추진 로켓인 펠컨 1을 지구 궤도에 발사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톰 뮬러 등의 유능한 공학도들을 섭외하여 펠컨 1이라는 발사체를 만들고 발사장도 확보하여 여러 시도를 했으나 3차 시도까지 전부 실패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 자금줄이 끊기는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기적적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ISS 화물 사업 계약을 따내면서 극적인 회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펠컨 5 로켓을 기획하지만 이보다 더 큰 펠컨 9 로켓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펠컨 5 로켓은 개발이 중단됩니다. 펠컨 9은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입니다. 우주 개발 역사상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발사체이며 덕분에 기존의 발사체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한 발사 비용과 로켓 사이즈에 비해 높은 효율성으로 출시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펠컨 9 로켓은 스페이스X에서 개발 및 운용 중인 2단 우주 발사체입니다. 펠컨 9 로켓은 세계 최초로 로켓을 100번 이상 재사용하는 데에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우주 개발 역사상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발사체로 기존의 발사체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한 발사 비용과 로켓 사이즈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이 펠컨 9 로켓은 민간 기업 또한 우주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킨 혁신적인 발사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펠컨 9의 최신형 버전인 블록 5를 이용해 에리오, 즉 지구 저궤도까지 최대 22,800kg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받는 비용은 5천만 달러 정도로 1kg당 약 2,200달러로 매우 싼 가격입니다.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이는 아리안 로켓 등 경쟁업체들의 발사 가격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펠컨 9에서 9이라는 숫자는 1단에 사용되는 엔진 개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인공위성 발사 미션에서 1단 로켓의 재사용에 성공함으로써 2017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재사용 가능한 상용 우주 발사체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초기 모델인 펠컨 1 로켓은 자본금을 투자해 개발하였지만 펠컨 9을 개발할 때는 나사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배경으로 나사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비용의 부담을 느껴 이를 민간 기업에 이양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나사는 화물 수송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간 발사체와 우주선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에 스페이스X사가 선정되면서 나사의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된 발사체와 우주선이 펠컨 9과 드래곤입니다. 이 펠컨 9의 개발과 시험에 들어간 개발비는 약 4억 4,300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순수하게 펠컨 9의 개발에 든 액수는 3억 달러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초대형 발사체인 펠컨 헤비를 개발합니다. 펠컨 헤비 로켓은 스페이스X의 발사체 중 가장 강력한 스펙과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펠컨 헤비의 형태는 펠컨 9의 양옆에 기존의 1단과 거의 동일한 부스터를 덧붙인 모양입니다. 펠컨 헤비 로켓은 높이 71m, 직경 9m로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거대한 로켓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로켓을 개발하게 될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우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 소식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의 생명체의 존재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기 탐사를 위해 보내졌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 퍼시비어런스는 2020년 7월 30일 미국 케이프 커너베럴 기지에서 화성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발사되었습니다. 이 미션의 정식 명칭은 마스 2020인데요. 미션의 주 목적은 화성 표면의 지질학적 탐사이며 후속 프로젝트를 통해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에 화성 표면 중 생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예제로 분화구에 착륙할 계획을 가지고 화성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나사는 이전에도 여러 대의 화성 탐사 로봇을 보냈습니다. 1997년 소저너 로버를 시작으로 4대의 로버를 화성으로 보냈는데, 소저너 로버는 아쉽게도 83일간 활동을 하다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04년에는 쌍둥이 로버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각각 6년과 15년 동안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2년에는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에 보내졌습니다. 그 후 성공적인 미션 수행으로 화성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2020년에 화성으로 보내진 퍼시비어런스는 큰 성과를 얻어낸 큐리오시티와 동일한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퍼시비어런스는 설계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며 큐리오시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화성에서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날아 드디어 화성의 대기를 만납니다. 대기 진입 10분 전 화성까지 사용됐던 운항 장치가 분리되며 퍼시비어런스가 담긴 에어로쉘이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하는데요. 대기권에 진입 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면에 충돌하지 않게 감속하는 것입니다. 에어로쉘은 대기 진입부터 6분 50초 안에 지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감속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미션은 제일 어렵고 힘든 미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탐사 로봇들은 이 미션을 실패해 지면에 충돌하여 앞으로의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퍼시비어런스의 대기 진입 속도는 초속 5.9km로 총알보다 5배 정도 빠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대기 진입 4분 후 속도를 감속해줄 낙하산을 펼칩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여느 로버들과 달리 레인지 트리거라는 기술이 적용돼 우주선과 목표 지점의 거리를 계산해 최적의 타이밍 때 낙하산이 펼쳐지게 설계되었습니다.
낙하산이 너무 빨리 펼쳐지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고, 또 너무 늦게 펼쳐지면 지면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에 낙하산이 펼쳐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드디어 고도 8km 상공에 도달한 퍼시비어런스 2, 에어로쉘의 바닥 차폐막이 분리됩니다. 이때 에어로쉘은 지형 비교 내비게이션이 작동됩니다. 지형 비교 내비게이션은 착륙지의 사진을 먼저 찍은 후 목표 착륙지와 비교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때 착륙 지형이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착륙을 진행하고 착륙하기에 위험한 지형이라면 그 즉시 새로운 경로를 설정합니다. 퍼시비어런스의 착륙지는 예제로 크레이터로, 주변 지형은 바위들과 절벽들이 절비한 매우 험준한 곳이었습니다. 나사는 왜 이렇게 험준한 지역에 퍼시비어런스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과거에 호수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제로는 슬라브어로 호수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예제로라고 지은 것입니다. 예제로 크레이터가 물이 존재했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는 그곳에 넓게 펼쳐진 삼각주에 있습니다. 이 삼각주는 수백만 년 동안 물이 흘러야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이 삼각주에는 물에 휩쓸려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광물질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물이 흘렀던 곳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는 퍼시비어런스에게 화성 생명체의 기원을 찾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주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물이 말라버린 호수를 돌아다니며 고대 생명체의 흔적이 담긴 암석을 채집해서 생명체의 증거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착륙 1분 전 드디어 퍼시비어런스는 1.6km 상공에서 로버를 보호하는 백쉘이 분리되고,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마지막 감속을 도와줄 제트팩에 묶어 천천히 목표 지점에 착륙합니다. 지면에 닿기 직전 퍼시비어런스는 제트팩에서 스카이 크레인을 통해 천천히 제트팩과 분리되며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로버를 안전하게 지면에 착륙시킨 제트팩은 멀리 날아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됩니다. 퍼시비어런스는 넓이 2.9m, 길이 2.7m, 높이 2.2m로 대략 소형 승용차 정도 크기입니다. 무게는 대략 1톤 정도입니다. 퍼시비어런스의 동력원으로는 플루토늄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움직이게 됩니다. 퍼시비어런스가 작동하는 예상 기간은 지구 시간으로 687일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퍼시비어런스는 어떤 장비로 어떤 조사를 하게 될까요? 퍼시비어런스에는 7대의 최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의 이름은 슈퍼캠, 마스트캠지, 메다, 셜록, 픽슬, 림팩스, 몫이인데요. 먼저 슈퍼캠은 원거리에서도 암석과 먼지 등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줌 기능이 있는 마스트캠지는 선명도 높은 파노라마 촬영과 입체적 촬영을 지원합니다. 메다는 온도와 습도, 풍향 등 화성의 기후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또한 셜록은 자외선 레이저를 쏘아 화성의 암석의 광물 조성을 파악하고 유기화 학물을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픽슬은 엑스레이 스펙트럼 분광기로 암석과 먼지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퍼시비어런스의 아래에 위치한 림팩스는 땅을 파서 화성 지하의 지지를 파악하는 장비로 화성의 생명체의 기원을 찾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몫이라는 장비인데요. 이 몫이라는 장비는 퍼시비어런스의 새로운 임무를 위해 장착된 최신의 장비입니다. 몫이는 산소 생성 장치로 화성의 약 96%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생성해내는 기술을 시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 인류가 화성에서 직접 탐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화성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화성 탐사 헬리콥터 인지뉴이티, 퍼시비어런스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인지뉴이티라는 드론 헬리콥터인데요. 이 드론 헬리콥터의 주요 임무는 퍼시비어런스 주변 약 300m를 비행하며 자체 탐사를 할 뿐만 아니라
퍼시비어런스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퍼시비어런스는 드론 헬리콥터로 인해 더욱 안전한 탐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제뉴이티라는 드론은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에서 날린 동력 비행체입니다. 이 드론의 설계 목표상으로 고도 3m에서 10m로 3분 이내로 최대 5회 정도의 비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드론은 퍼서비어런스 하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소니의 리튬이온 전지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장착했습니다. 운영체제는 리눅스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최대 1000m 거리에 걸쳐 로버인 퍼서비어런스와 250km/s의 속도로 통신합니다. 또한 JPL이 제작한 관성 항법 장치를 탑재했으며 자이로스코프와 시각적 주행거리 측정기, 기울기 센서, 고도계 및 위험 감지기와 태양 추적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화성은 자기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항법 나침반 사용이 불가능해 나침반의 역할을 태양 추적 카메라가 맡게 됩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에 비해 매우 희박합니다. 즉 지구 평균 대기압은 101.3kPa인데 반해 화성은 약 600파스칼로 일반적인 드론의 날개로는 양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600파스칼은 지구 기준으로는 약 30km 정도 상공의 대기압인데요. 그래서 동체를 초경량화하고 매우 높은 속도의 로터가 필요하여 로터의 회전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이를 위해 최대 분당 2400회 회전할 수 있는 로터를 사용하여 충분한 양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퍼시비어런스호 내부에 실려야 했기 때문에 크기도 아주 최소화했는데 그렇게 소형화된 동체 크기는 대략 네모난 휴지 박스 하나 정도 크기입니다. 화성에 도착하여 지형 스캔으로 퍼서비어런스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비행 실험을 하는데요. 비행 실험은 인지뉴어티가 퍼시비어런스에서 분리되고 지구 시간으로 31일 정도 진행되며 퍼시비어런스는 비행 실험 상황을 중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비행 실험이 끝나고 그 다음 중요한 퍼시비어런스의 핵심 미션인 생명체 흔적 탐사를 시작합니다. 인지뉴어티는 미션 기간 동안 72번의 비행을 수행하며 7,735초간 채공했고 17,242m를 이동했으며 목표 스펙인 비행고도 5m와 비행거리 300m를 한참 초월해 최고 고도 24m와 최장 비행거리 708.9m를 달성하게 됩니다. 향후 나사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하늘을 날게 될 무인 탐사 드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 미션을 드래곤 플라이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화성과 같이 타이탄도 생명기원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태양계 위성 중 하나로 드래곤 플라이는 2028년에 발사하여 타이탄에서 활동하게 될 탐사선입니다. 드래곤 플라이 미션은 향후 다른 영상으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